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고립돼 있는 느낌을 못 견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스마트폰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사회와 내가 단절되는 꼴을 못 견뎌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연결을 시켜놓고 자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연결 자체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병원 한번 오셔서 저랑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그래. 근데 스페인어 가능하잖아요. 스페인 통역. 아니 저 정도 한국말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화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자신날 때 있죠. 자신날 때 있는데 제대로 한번 화나게 해드려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닌가? 제일 화나게 하는 사람과 도전하고 싶다. 자신 있어요. 가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화는 좀 나야 된다. 그런 말 가끔 들어서. 가끔 좀 풀어야 된다. 그거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성격. 아니 그 안으로 막 삭히는 거예요? 안으로 막. 아, 보통 되게 다혈질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은 약간? 저도 다혈질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저도 뭐 열정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건데. 축구할 때 옛날에 축구할 때 막 무리하게 태클 들어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뒤로 들어. 저는 그때 말로 복수하는 시기죠. 말로 어떻게? 일어나서 그것밖에 못 하나? 너 나한테 안 되네. 오늘 나는 쉽겠다 오늘 너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말로 화내고 뭐 주변 사람을 많이 화나게 하는 스타일. 본인의 화를 넘겨주네. 제일 화나잖아. 화 안 낼 때. 그렇지. 화패스. 화패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마지막에 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성하고 감성을 분리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별 문제가 없다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을 인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회피하는 거. 예, 또 무서운 거 아닌가? 이성하고 감성을 분리시켜 놓고 이성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그게 이제 신체화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두통, 뭐 목이 아프다거나 뻐근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 말로 복수를 한다는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안 풀진 않으니까. 그걸 또 열받게 하시잖아. 제가 그때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적절하게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저 많이 아프지 않아요? 머리 두통이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사실. 네. 팝을 제가 먹는 시간에 팝을 안 먹으면 너무 화가 나요. 그건 안 그런다. 너 식탐 있네. 화난 거예요? 저 문제 없죠. 본인도 그런가 봐요. 네. 아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화가 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나 이런 병 아니야, 저런 병 아니야라고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한국이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입원할 때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돼서 이전보다 강화가 됐는데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강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정신질환자의 입원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 치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지금은 이제 자의 입원이라고 해서 환자가 원하실 때 그냥 입원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환자가 원할 때 보호자 한 분의 동의와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호 입원이라고 해서 보호자 2명의 동의 그리고 의사 2명의 진단으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은 뭐예요? 보호 입원을 강제 입원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보호자 2명의 의사 1명이 하던 것을 보호자 2명의 의사 2명이 해야 되는 새로운 보호 입원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최근에 일부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일반인들은 1.2%인데 정신질환자들이 0.08%예요. 실제로 15배 정도 적은 거거든요. 선입견이 엄청난 거네요. 쥐들 나라에서도 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편견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본 진짜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신질환 환자라고 하면은 범죄 예비군이라고 생각하고 뭐 심하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너무 나쁘게 찍는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범죄로 잡힌 사람 중에 정신질환 환자는 1.5%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18.5%는 그냥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청 심한 편견이죠. 비슷하네. 저희도 원래 선입견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 똑같아요. 정신병이랑 범죄 발생률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결과 나왔어요. 아 근데 조울증이나 사이코패스들은 범죄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조울증은 사실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그럼 저도 선입견 있었던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반성하시는 거예요. 나 공익광 모은 줄 알았어. 급하게 반성하네. 아니, 뭔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납득하시네. 되게 얇아야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격적인 특징인 것이고 양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아프게 했을 때 자기 죄책감이 없으니까 계획적인 살인이나 범죄 같은 걸 저지를 수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우리 그 내무부 장관이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관이? 네. 저번 달에는 테러 막으려고 뭐 경찰들이 그 정신병원이랑 좀 협력 하는 방법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정신질 환자는 이퀄 테러리스트 이런 거. 그래서 좀 논란이 됐어요. 미국은 정신질환 환자가 뭐 더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범죄 가능성 더 높다는 생각이 있는데 종기 난자 있잖아요. 항상 기자들이 첫 번째로 뭐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은 정신질환인지.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 보니까 범죄율은 일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이 안 나요. 차이 안 나는데 뭐 술 중독 아니면 그 사람은 마약 문제 있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현병이라고 이상한 행동 툭툭하시고 이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일반인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환청이라든지 뭐 환시라든지 그런 증상들, 망상, 사고가 다 깨지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인 둔마라고 하는데 무뎌져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 자체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 조현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괜찮아 사람이야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인성 씨가 조현병이 진행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괴롭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영화로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또 조현병을 제대로 또 보여주는 영화여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있어요. 키오미 그 드라마. 기움이? 키오미. 예? 나를 죽이고 나를 치료해준다. 키오미. 너무 뉴욕 발음이야. 키오미. 아무튼 그 드라마 있어요. 자, 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캐나다에서 가선 단체가 있는데 벨 렛츠 톡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체의 목표는 정신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해시태그도 만들었고 기부금도 받는데 금액이 되게 커요. 벌써 800억 모았는데 계속 모이고 있어요. 지금 스위스에서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질환자들이 진짜 일을 찾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서 Job Placement Coach라는 고용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이건 정신질환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 일을 찾아주고 그냥 천천히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네, 독일에서는 그 정신질환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는 거기서 정신질환에 대한 질문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질문 물어보더라도 대답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진짜 이런 게 참.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구할 때 자기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네, 우리나라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안전과 관련하지 않은 직업들. 뭐 비행기 기장이거나 아니면 헤비 머시너리 같은 거는 건강 조사도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럼 물어봐요. 미국 1990년부터 우리 국회가 정신질환 인식을 위한 그런 기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월 초 맞춰서 뭐 그런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애리조나주는 정신질환자가 집 구하기가 되게 힘든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집 구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월세 뭐 지원하기도 해요. 자, 우리 여러 시스템 들어보셨는데
양 박사님 보시기에 좀 우리나라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편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편견이. 편견. 예. 그러니까 한번 정신과 환자다라는 무슨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식의 편견이 많아서 SNS에서 좀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욤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환자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나 정신과 환자인데 뭐 그래서 뭐 so what? 좀 도와줘라. 니네 나 좀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픈하고 자체적으로 오픈해서 이걸 편견을 깨부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무서운 거죠. 그걸 오픈했을 때 내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그렇죠. 막연한 두려움이 큰 건데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쉬쉬하지 말고. 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고 싶은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어요. 이 사이의 간격이 크고 때론 너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를 더 많이 먹고 나서는 되고 싶은 나는 이건데 실제 나는 이거야라는 걸 좀 받아들여줘야 돼요. 자기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쏘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가는 게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그 나이 언제부터죠? 네? 본인은 받아들여야 할 나이. 그건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달라서. 네. 저 12살 정도. 너무 빨리 들어서 하셔야 돼. 근데 되고 싶은 나가 그러니까 젊은 나면 이제 슬퍼지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불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저는 20대 때 제가 싫어요. 난 지금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너무 찌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여주는 거죠, 나를 있는 그렇죠. 그대로.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는지. 자, 제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이렇게 상황이 오나요? 성황리에 절찰리에 절찰리 본인 힐링은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또 많이 기뻤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친 멘탈을 치료하는 국경청의 비정상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